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앤드류 패트그리가 쓴 루터 브랜드가 되다, 영어 원 제목은 루서 브랜드이고, 부제는 역사를 바꾼 마르틴 루터의 글쓰기, 인쇄, 출판 전략입니다. 2021년 이른비에서 출판되었고요. 영어 원서는 2015년에 출판되었습니다. 먼저 앤드류 패트그리 저자에 대한 책 소개를 책 날개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영국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 역사학 교수다. 16세기 유럽 종교개혁 연구에서 출발해 매체와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특히 책의 역사를 깊이 연구하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교 올 소울스 칼리지, 레이든 대학교 스칼리 제리 연구소, 토론토 대학교 르네상스 및 종교개혁 연구소 방문 교수, 영국 왕립 역사학회 부회장을 지냈다. 20년 동안 연구팀을 이끌며 인쇄술 초기, 즉 1450년에서 1600년 사이에 발행된 유럽 전체의 출판물을 조사하여 국제 약식 서명 목록을 구축했다. 현재 1650년까지 정리한 75만 건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방대한 연구와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저서를 집필했는데, 르네상스의 책은 뉴욕타임스 올해의 책, 미국 르네상스 학회의 필리스 굿하트 고돈상에 선정되었고, 신문의 탄생은 하버드 대학교의 골드스미스상을 받았다. 최근에 세계의 서점, 도서관의 역사 등의 책을 펴냈다. 이 책의 뒷표지에 나와 있는 책에 대한 간단한 서평을 읽어봅니다. 그는 쉼없이 글을 썼고 인쇄소를 들락거리며 일생을 보냈다. 시대의 브랜드가 되어 역사를 변혁한 미디어 전략가 마르틴 루터를 재발견하다. 루터는 결코 정신이 산만한 지식인이 아니었다. 그는 굉장히 실용적인 기술을 소유한 인물이었다. 말과 사상을 인쇄된 공예품으로 바꿔놓는 실용성을 이해했고 그 작업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에서뿐만 아니라 독일 전역에 걸쳐 출판업자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다. 더 나아가 인쇄업자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책의 모양새를 바꿔 놓았다. 그 형태는 과감하고 뚜렷했으며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다름 아닌 루터 브랜드였다. 루터의 사상이 당대 미디어 혁명을 통해 어떻게 확산하고 운동으로 발전하여 역사가 되었는지 방대한 자료와 통계를 통해서 분석한다. 종교개혁과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이 둘의 공역이 역사에 큰 일을 해냈다. 이런 사실을 새롭게 조명하고 알려준 저자와 출판사가 고맙다. 종교개혁과 이면의 탁월한 매체 개발자 루터에 주목한다. 개인 미디어 전성시대에 세상과 소통하고 변혁을 꿈꾸는 이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탁월한 역사가의 시선으로 그려낸 역작, 새로운 미디어 시대를 알리는 아이콘이자 브랜드, 그런 루터를 알아가기에 이 책은 최고다. 루터의 글이 활자와 사파를 담은 예술품 도서로 거듭나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루터의 모습과 만나게 된다. 출판인들은 시대를 풍미하는 책과 저자를 꿈꾼다. 이 책은 500년 전 격동의 현장에서 루터와 함께 책을 만드는 짜릿한 상상을 하게 한다. 그러면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박준철 한성대 서양사 교수의 추천의 글을 요약해 봅니다. 마르틴 루터와 독일의 인쇄 출판업. 4세기 초 로마 제국의 합법적 종교로 승격된 후 1200년간 단일 체제를 유지해온 서유럽 기독교 세계를 일거에 양분한 종교개혁은 걸출한 역량을 지닌 개인과 변화의 토대를 형성한 사회 구조가 성공적으로 결합한 대표적 사례다. 루터는 시대를 잘 타고난 행운아다. 기존 교회에 대한 민중의 누적된 불만, 즉 민심의 물결이 루터와 그의 개혁운동의 원동력이었다. 그 외에 당시 일어난 인문주의와 로마 교황청에 늘 시달렸던 독일의 영방 군주들의 도움도 루터에게는 호재였다. 그러나 루터의 성공은 이 책의 주제처럼
15세기 중반에 개발된 활판 인쇄술이다. 인쇄술로 말미암아 루터의 95개조 논제는 2주 만에 독일 전역에 퍼졌다. 현재 독일 마인츠의 구텐베르크 박물관에는 구텐베르크가 만든 인쇄기와 그 인쇄기로 찍은 구텐베르크 성경 사본이 전시되어 있다. 그것은 인류의 진보된 기술이 이룬 금자탑 중에 하나다. 금속 인쇄술로 인해 소통의 문화혁명이 일어났다. 인쇄술은 물론 14세기부터 크게 보급된 근대적 종이도 기술문화혁명에 가세했다. 앤드루 패트브리가 저술한 루터 브랜드가 되다. 루터 브랜드가 되다는 차별화된 루터 전기다. 루터에 관한 전반적인 사실 보도와 함께 루터와 독일 인쇄 출판업의 관계라는 특정 주제를 출중한 개인 루터와 인쇄술이라는 시대 구조가 함께 빚어낸 역사의 면면을 솜씨 있게 파헤친다. 이 책은 2가지 압축된 논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무명의 수도사가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70년 전부터 발전한 인쇄술 덕분이라는 것이다. 인쇄술 덕분에 루터는 하루아침에 명사가 되었고 사회 저변의 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알릴 수 있었다. 둘째는 루터 때문에 인쇄업과 그로 인한 유럽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루터의 글쓰기는 독일 인쇄산업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말 그대로 루터 브랜드 때문에 독일 출판업이 단숨에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다. 이 책 루터 브랜드가 되다는 종교개혁과 루터를 신학적, 교리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종래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상업적, 경제적 측면에서 조명하는 이색적 전기다. 루터와 그의 개혁운동, 독일의 인쇄업은 각각의 발전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주체이자 대상이라는 저자의 시각은 개인과 구조의 역학관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지평을 넓혀준다. 이 책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개인과 구조의 관계를 풀어가는 일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질문을 던졌고 항의했고 철저한 분열을 초래했다. 사람들끼리의 분열은 항구적인 것이 되었다. 1517년 10월 31일에 시작한 루터의 95개조 논제는 5년도 안 되어 독일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고 루터는 정죄된 이단이요 독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유명 인사가 되었다. 이 책에서는 현재와 너무나 다른 500년 전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의 신학적 언쟁이 광대한 유럽 대륙 전역에 걸쳐 성직자와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들이면서 엄청난 대중적 사건이 될 수 있었는가라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할 것이다. 루터는 운이 매우 좋았던 인물이다. 그를 보호하는 후원자들과 친구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기가 있었다. 루터는 95개조 논제를 쓴 지 5년도 안 되어 유럽에서 가장 많은 글을 출판한 저술가가 되었다. 그것은 놀랍고도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루터는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고 짧으면서도 본질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신학적 글쓰기 방식을 창출했다. 그는 신학자들을 뛰어넘어 일반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결단으로 복잡한 신학적 사상을 비전문가 독자층에게도 소개할 수 있었다. 루터의 글은 독일을 흥분시켰고 인쇄업의 역학관계도 바꾸어 놓았다. 1517년까지 비텐베르크는 인쇄계가 단 한 대만 있었던 시골이었다. 주요 출판 중심지들은 모두 유럽의 가장 큰 상업도시에 있었고 비텐베르크는 작고 외진 곳에 있었다. 그러나 16세기 내내 비텐베르크는 독일에서 제일 큰 인쇄 중심지로 급부상했다. 그 모든 것이 인쇄와 출판에 큰 관심을 가진 루터 덕분이었다. 루터가 자신의 소중한 원고를 비텐베르크의 모든 인쇄소에 골고루 배분해 준 것이다. 루터가 출판의 브랜드가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소는 궁정 화가인 루카스 크라나흐의 그림이었다. 루터의 이미지와 명성을 퍼뜨린 상징적인 초성화들을
출판의 디자인으로 삼아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찾는 베스트셀러가 되게 했던 것이다. 루터 브랜드는 루터가 이룩한 성공과 프로테스탄트 개혁이 미친 변혁적 영향의 중심이 되었다. 제1부 독보적인 인물. 루터는 그와 친밀한 이들에게 열정적인 헌신을 고취했다. 수많은 사람이 루터의 설교나 강의를 들으려고 비텐베르크에 몰려들었다. 루터가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나눈 탁상담화는 비록 체계가 없기는 했지만 심오한 신학적 견해와 당대 사회에 대한 예리한 통찰로 가득 차 있다. 루터의 생애는 대단히 뛰어난 재능을 보여준 정말 믿기 힘든 수많은 일로 이루어진 금자탑이었다. 루터의 선택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었고 루터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참을성 있는 순종의 결과였다. 1521년에 루터 사건이 절정에 이르러 보름스 제국회의에 참석했을 때 루터는 살아서 떠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프리드리 형공에 확고우동한 후원이 없었다면 보름스 제국의회 참석이라는 절정의 순간조차 맞이하지 못했을 것이다. 신기하게도 프리드리 현공은 자신이 세운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이자 소동을 일으킨 루터를 단 한 번도 직접 대면한 적이 없었다. 그가 루터를 보호해 준 일은 많은 동시대인에게 정말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그런 보호가 없었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개혁가로서의 루터의 경력은 신속히 끝났을 것이다. 루터의 생애 첫 30년은 매우 평범했다. 루터의 세계관을 형성한 요소들은 학문에 대한 철저한 기초 지식, 친구들과 후원자들과의 관계망,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이었다. 루터는 1511년에 요한 폰 스타우피치의 강권으로 비텐베르크에 완전히 정착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루터의 천재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루터는 학교를 위해 일하다가 지도자가 되었고 당시의 신학적 통솔에 도전하게 된 것이다. 루터는 1483년 11월에 아이슬레벤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비교적 부유한 자장농 집안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지 1년 만에 구리 광산을 하기로 한 아버지의 결단으로 만스펠트로 이사했다. 루터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성장했다. 그는 부모를 존경했고 그 자신도 헌신적이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되었다. 루터는 모험적인 사업을 하는 아버지를 통해 용기와 담대함을 배웠다. 루터는 만스펠트, 마그데부르크, 아이제나흐에서 오늘의 초중고 시절의 교육을 받았고 18세에 에르푸르트의 대학에 들어갔다. 당시 에르푸르트는 루터가 살아본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대도시였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법학을 공부했지만 벼락 맞는 경험을 통해 수도사로서의 헌신을 맹세했고 2주 후에 그 약속을 실행에 옮기고 탁발 수도회인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갔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자가 된 것과 비슷한 소명의 전환점이었다. 루터는 힘들고 금욕적인 수도원 생활에 잘 적응하여 얼마 되지 않아 수도회에 책임 있는 직무를 맡을 만한 인물로 두각을 나타냈다. 루터는 수도원에서 신학적 훈련을 계속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수도사들이 신설된 비텐베르크 대학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508년 스타우피치는 루터를 그 대학의 강사로 강의하도록 이끌었다. 1510년 루터가 27세였을 때 수도원의 개혁 문제를 위해 루터는 동료와 함께 특파원 자격으로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다. 루터는 로마의 산타스칼라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할아버지를 연옥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로마 방문은 루터에게 교회와 사제들에 대한 회의를 더욱 강하게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프리드리 현공은 비텐베르크를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의 수도로 정하고 대학과 교회를 멋지게 지었다. 성교회는 대학의 주요 교육 공간이 되었고 성교회 문은 대학 게시판으로 활용되었다. 성교회 문은 루터가 면벌부를 반박하는
그 유명한 95개조 논제를 게시하기 훨씬 이전부터 학술적 문서로 가득 차 있었다. 비텐베르크 대학은 1502년 처음 개교할 때 416명의 학생이 입학했고 그 다음 해에만 258명의 신입생이 추가되었다. 이로 인해 2000명이 거주하던 소도시가 크게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1511년 루터가 대학 교수로 초빙된 이후 동료인 요하네스 랑과 프리드리의 신복인 슈팔레텐 등 세 사람으로 인해 비텐베르크 대학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된 것은 선배 수도사인 슈타우피츠와 선제후 프리드리 사이에 이루어진 통찰력 있는 협상의 결과였다. 루터는 슈타우피츠의 성서학 교수직을 인계받고 프리드리히는 루터가 박사 학위를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대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때 루터의 나이는 겨우 29세였다. 이후 5년간 루터는 최고의 학생이자 교수였다. 성경 연구에 전력했고 시편과 로마서 강의로 이름을 떨쳤다. 이 기간 루터는 시련과 고투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정적인 깨달음의 시간을 경험했다. 루터의 신학적 성숙은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 즉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관심과 성경의 중심성에 대한 이해로 이루어졌다.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도성과 삼위일체론을 철저히 연구했다. 그로 인해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스콜라 신학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아울러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내적 저항이라는 통찰을 발전시켰다.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사치스럽고 불경하게 살면서 맡겨진 것을 악용하는 성직 제후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1516년에 에라스무스가 편집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나왔을 때 루터는 열렬하게 환영하며 읽었다. 루터가 95개조 논제에서 면벌부를 겨냥한 것은 당시 교회 경제의 대들보를 공격한 셈이 되었다. 면벌부 자체의 수입만 아니라 면벌부를 인쇄해서 얻어지는 수입도 위협했기 때문이다. 루터의 95개조 논제를 순식간에 공적 관심사로 만든 것 또한 바로 인쇄기였다. 루터의 운동은 저렴한 인쇄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것은 신학적 혁명이면서 동시에 상업적 혁명이기도 했다. 면벌 교리와 판매 관행은 14세기, 15세기 유럽 전역에서 크게 발전했다. 면벌부가 유행한 이유는 교회 고위층이 과감히 개입한 것과 연옥 교리를 발전시킨 것 때문이었다. 면벌부 판매와 함께 교황은 로마 성지 순례나 십자군 전쟁 참여를 면벌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면벌부의 치명적 타락은 다른 사람을 위해 면벌부를 살 수 있다는 교황의 선포였다. 연옥에 있는 영혼은 확실히 구원을 받지만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은 무기한 연장될 수 있었다. 1476년 교황 식스투스 4세가 그러한 고통을 감면하는 면벌을 허가하자 보석 행위가 많아지고 기부금이 본물처럼 쏟아졌다. 로마에서 루터가 죽은 할아버지의 영혼을 위해 고행을 한 것이나 프리드리 형공이 성유물을 방대하게 수집한 것 등은 그러한 보석 행위의 하나였다. 교황 자금, 튀르키와의 전쟁, 그리고 악명 높은 1515년 성 베드로 대성당 재건축을 위한 모금은 매우 이례적인 면벌운동의 행위였다. 1517년 루터의 개혁이 시작되던 때에는 동전이 돈깨 안에서 쨍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날아오른다 라고 할 정도로 타락해 있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를 우롱하는 노골적인 금융 거래였다. 면벌부는 교회의 가장 큰 수입이 되고 내서를 두려워하는 대중들에게 위안이 되고 인쇄업자들에게는 돈이 되었다. 면벌부의 인쇄는 천문학적이었다. 면벌부는 장소와 지역에 따라 수십만 심지어 수백만 부가 인쇄되어 팔려나갔다. 면벌부 매매는 독일 인쇄업자들에게 계속해서 돈벌이가 좋은 사업이었다. 루터는 이러한 면벌부 판매에 대해 95개조 반박문에
전곡을 찌르는 도전장을 낸 것이다. 면벌부 판매에 대해서 이전에도 비판자들이 있었다. 디트리 모릉 박사라는 자는 면벌부에 대해 비판적인 설교를 해서 파문당하고 10년간 감금되었다. 루터의 선배이자 후원자인 슈타우피츠도 설교에서 면벌부 설교자들의 과도한 언행을 규탄했으나 루터만큼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은 루터가 처음이었다. 루터는 이전에 판매된 면벌의 효력을 중지시킨 교황에 대해 95개조 반박문의 제89조에서 교황은 면벌을 통해 돈벌이가 아닌 영혼구원을 추구한다면서 왜 이전에 베푼 면벌과 용서가 같은 효력이 있는데도 일시 중지하는가 라고 공격했다. 면벌부 판매에 가장 열을 올린 자는 마그데부르크와 마인츠 대주교인 알브레트였다. 그는 독일에서 가장 부유한 주교직을 얻기 위해 그 대가로 교황에게 23,000 두카트라는 거액을 지불했다. 그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판매 운동의 귀재인 요하네스 테첼과 계약을 맺었다. 테첼은 고의 신부가 권하는 대로 고백하고 돈을 내는 자는 누구나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설교했다. 이 설교에 루터는 분노했다. 루터는 면벌부가 절대로 천국 가는 길을 보장하지 않으며 불완전하게 참여하는 자는 면벌을 받을 권리가 전혀 없다고 논박했다. 그리고 설득이 아닌 힘으로 몰아붙이는 교황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적한 것이다. 루터의 95개조는 현지에서 급속히 퍼졌다. 95개조 논제를 성교회에 붙인 날은 가장 성대한 축제일인 만성절 전야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반박문을 읽었을 것이다. 결정적인 것은 그 반박문이 인쇄되어 유럽 지식인들 사이에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다. 비텐베르크만 아니라 독일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인쇄되어 퍼져 나갔다. 논제의 유포는 루터를 해도 해도 없는 바다와 같은 미지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이에 대해 루터 자신이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할 정도였다. 95개조 논제는 인쇄되자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 생명은 루터가 계획했던 토론과는 완전히 별개가 되고 말았다. 루터의 논제에 대해 면벌 장사꾼 테첼이 반박문을 인쇄하여 배포하자 루터도 테첼이 인쇄물로 응답했던 것처럼 자신도 인쇄물을 통해 95개조 반박문을 공개적으로 변호하기로 마음먹었고 자국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것은 루터를 위해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개혁을 위해 괄목할 만한 순간이었다. 1518년 루터는 면벌부와 은혜에 대한 설교, 면벌부와 은혜에 대한 설교를 출판했다. 루터는 간결하면서도 실제적인 주장을 펼쳤다. 누군가 자기의 죄를 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다. 면벌부는 누구도 더 나아지게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불완전을 용인한다. 선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행하는 것이 건물에 기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루터의 이러한 글은 비텐베르크에서 인쇄되면 독일의 주요 지역에서 다시 인쇄되어 팔려나갔다. 이런 방식으로 루터는 신속히 수많은 사람들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더 폭넓은 대중에게 말하겠다는 것은 루터 자신의 결정이었지만 그를 국가적 인물로 만든 것은 인쇄술이었다. 8쪽밖에 안 되는 루터의 글은 가히 직관력을 가진 천재의 작품이다. 글은 간결하고 단도직입적이다. 그것은 신학적 글쓰기에서 하나의 혁명이었다. 루터는 10분 내에 큰 소리로 읽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는 설교의 대가가 되었다. 루터와 테첼의 팜플릿 전쟁은 루터의 대승리로 귀결되었다. 테첼은 지쳤고 굴욕을 당했고 결국 그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1519년 7월에 죽고 말았다. 그 이후 테첼을 옹호하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되었다. 프로테스탄트 개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명성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했다. 조만간 교회의 분열이 일으킬 분쟁과 격정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다. 그러나 신학자요 면벌부 옹호자였던 테첼이
프로테스탄트 개혁의 첫 번째 희생자였다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제2부 태풍의 눈. 1518년과 1519년 2해 동안 루터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그는 2년 동안 글을 쓰고 또 썼다. 그의 글은 수많은 독자들에게 읽혀졌고 그의 책은 엄청난 부수가 팔렸고 비텐베르크는 인쇄업의 중심이 되었다. 루터는 책을 썼을 뿐 아니라 여행을 하면서 대중의 인기를 얻게 되었다. 모든 여정 중에 루터는 자신의 주장과 신학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또한 수도사들과 신학자들과 귀족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했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만나면서 일생일대의 만남으로 가슴속에 간직하게 되었다. 루터의 체력과 정신력은 놀라웠다. 저술가로서 공공신학자로서 꽃을 피우게 되었고 그의 교회를 향한 개혁은 착착 진행되었다. 로마의 교황청은 당황했고 루터의 개혁을 중단시킬 필요를 깨달았다. 교회는 이 문제를 비공개로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그럴수록 루터에게는 세상의 관심이 말 그대로 삶이냐 죽음이냐를 결정하는 산소처럼 꼭 필요했다. 루터에게 소환장이 날라왔고 아우크스부르크의 제국회의에서 카예탄 추기경이 로마 사절로 대표로 파견되었다. 그래서 1518년 10월 카예탄과 루터의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졌다. 카예탄은 무조건 루터를 파면해야 한다는 로마의 결론으로 인해 논리적으로 루터를 제압하는 데 실패했다. 루터는 면벌부 반박 논제에 대한 강력한 첫 번째 비판을 물리쳤다. 그리고 자국어로 쓴 최초의 중요한 저술인 면벌부와 은혜에 대한 설교가 출판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교황청의 루터에 대한 공격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아준 자는 프리드리히 선제후였다. 그는 루터를 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그는 모든 협박에 굴하지 않고 온갖 감언 이설에 휘둘리지 않은 가운데 한결같이 그 결심을 지켜나갔다. 루터는 무엇보다 이 점에서 운이 좋았다. 그는 루터가 하이델베르크에 가서 논쟁을 하게 될 때 안전을 보장해 주었고 루터는 그 논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었다.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사들은 더욱 똘똘 뭉쳤고 루터는 경청하는 청중에게 자신의 새로운 신학을 상술할 기회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루터는 멜랑이톤과 마르틴 부처라는 탁월한 제자들을 얻을 수 있었다. 부처는 그 후 스트라스부르에서 프로테스탄트 개혁의 지도자가 되었다. 자석과도 같은 루터의 개인적인 매력이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반대자의 공격도 만만치 않았다. 테첼에 이어 요하네스 에크가 루터를 단순 무식한 자로 여기고 루터를 후스파의 이단 교리로 연결지었다. 루터는 에크를 개혁의 동조자로 여겼기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루터는 에크와 격렬한 논쟁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같은 시기에 루터는 십계명의 해설서를 출판했는데 그 내용은 논쟁자가 아닌 치유하는 목사 비텐베르크 회중의 아버지 루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인쇄술을 통해 루터는 독일 시민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한 글은 앞으로 대중적인 추종자를 모으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루터는 책을 출판하는 것 못지않게 친구들과 방대한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지지자들을 모았다. 루터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카예탄 추기경을 만나려고 할 때 친구들은 극구 말렸지만 루터는 의연했다. 루터는 카예탄에게 교회가 자신의 논제들을 거부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카예탄은 고집스럽게 루터에게 순종과 굴복만을 요구했다. 루터는 충격을 받았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위계제도에 대해 그나마 남아있던 믿음마저 상당 부분 빼앗아갔다. 지난 1년간 루터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루터는 정식으로 교황에게 상소했다. 아우크스부르크 회의록과
루터의 상소 원문은 모두 비텐베르크에서 신속하게 출판되었고 그 다음 라우피치히와 바젤에서도 출판되었다. 루터의 모든 글은 신속하게 다시 인쇄되어 여러 판으로 나왔다. 루터는 고립된 상황을 잘 이용하여 논쟁에 앞서 별도의 팜플렛으로 교황의 권위 문제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출판했다. 1519년 6월 라이프치히 논쟁 시 독일 전체가 그 토론을 학수고대했다. 에크는 조용히 들어갔지만 루터와 비텐베르크 대표단은 200여 명이나 함께 참석했다. 에크와의 논쟁은 루터의 친구인 칼 슈타트가 먼저 나섰고 루터는 일주일 지나 참가했다. 인문주의자인 모젤라투스는 그때 논쟁에 참여한 루터에 대하여 인상적으로 기록했다. 루터의 목소리는 씩씩하고 활기차며 높고 또렷했다. 그는 박학다식하고 성경 지식이 탁월하여 빠삭히 꿰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그는 삶과 품행에서 매우 예의 바르고 친절하며 엄격한 금욕주의자나 심술궂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그는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다. 그는 적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항상 밝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한 힘이 힘든 과업을 떠맡은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의 집요한 공격에도 루터는 훨씬 더 나은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논쟁을 유럽의 학문 공동체는 즐겼다. 라이프치히는 루터에게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루터는 일단 어떤 입장을 취하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그에게 항상 득이 되지는 않는 특성이 있었다. 라이프치히 논쟁은 신학자들의 토론이 아닌 대중이라는 새로운 청중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정적인 고리가 바로 인쇄업이었다. 1515년에만 해도 무명이었던 루터는 불과 3년 후에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글을 펴낸 저술가가 되었다. 수많은 출판물을 통해 루터의 명성과 이미지는 처음으로 유럽 전역으로 퍼졌다. 2년 동안 루터는 모두 45편의 글을 라틴어와 독일어로 발표했다. 루터의 45편의 글은 재판을 찍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는 291판이나 찍었다. 루터의 글을 찾는 이례적으로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당시 비텐베르크가 너무 작았다는 사실이 어떤 면에서는 프로테스탄트 운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 비텐베르크가 초판을 찍으면 동시에 더 큰 여러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판 이상을 찍어냈기 때문이다. 루터의 글들은 분량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다시 신속하게 인쇄할 수가 있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루터가 너무나 빨리 그리고 본능적으로 인쇄업에서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요건에 맞춰서 글을 썼다는 사실이다. 인쇄업자들은 최소한의 투자로 단번에 수익을 올렸다. 루터야말로 인쇄업의 보물이었다. 그런 사실은 종교개혁이 지역의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을 말해준다. 당시에는 저작권이 보호받을 수 없었기에 어느 도시에서나 인쇄업자가 다른 곳에서 재출판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루터로 인해 당시 독일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출판한 모든 책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책을 찍어냈다. 루터의 글은 빠른 시간에 많은 출판을 가능하게 했고 배송이나 자금 등에 유리했기 때문에 인쇄업자들이 루터를 좋아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루터는 문자 그대로 독일 인쇄업을 바꾸어 놓았다. 무엇보다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는 엄청나게 일어나는 루터 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본을 모으고 기술적인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다.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단자요 선지자요 독일의 영웅인 루터를 향한 관심이 차후 새로운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상 앤드루 패트그리의 루터 브랜드가 되다 제1편을 마칩니다.